안녕하십니까. 저 이화여대 정현경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억의 기록, 왜 구술자료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구술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구술자료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저는 기억과 기록, 구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술사와 구술자료, 또 구술사의 특성, 또 한국의 구술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또 구술자료가 왜 국가 자원화가 돼야 되고 또 전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며 또 이러한 기억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신지요? 이 기억의 의미를 끌어내고 또 경험을 기록해서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구술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과 경험의 전승,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도구이면서 사료를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헌 자료가 부족하거나 또 비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게 바로 구술이고요. 그리고 이 구술에 있어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결국 구술자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소멸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술은 이러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진 자들이 남길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집단의 경험이나 관점을 이제 남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구술사가인데, 이 사람은 모든 역사가 처음에는 구술이었다. 사실 이 문자로 남기지 않는, 우리가 말로 남길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구술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구술에는 항상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또 몸짓이나 목소리나 그 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구술은 언어, 말로써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구술 연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그때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어떤 영향을 주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술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구술 당시에 어떤 상황적인 것도 있고요. 또 면담자와 구술자의 관계, 그래서 라포 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있으면은 상당히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구성이 안 되면 상당히 형식적인 이야기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hen, who, what, where, why, how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술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술사의 청의는 여러 국가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톰슨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구술사가인데 밑으로부터 역사를 쓰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민초들의 역사를 이제 이 구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초점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탐구 영역을 열어주는 수단으로서 구술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를 구술사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구술 면담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술 자료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어떤 기록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봤고요. 이탈리아의 이 프로텔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역사가인데 이 구술을 대화적 담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가의 존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술사가가 그 담론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밝혀내는가를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윤택림 선생님이 역사 쓰기와 기록 연구다라는 것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구술사는 구술 자료를 통해서 역사를 쓰는 것이고 구술 자료는 구술 면담을 통해서 수집된 기록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역사 쓰기와 기록이라는 큰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구술사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아직까지도 이제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게 사실일까라는 부분, 그리고 기억과 서술에 있어서 어떤 주관성이라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술사 연구에서는 특히 이제 역사 쓰기와 아까 기록이라고 얘기했는데 역사 쓰기보다는 기술 채록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술 자료는 어떤 사실적 증거도 제공을 하지만 이 개인들의 주관적 경험과 해석, 또 개인들을 둘러싼 그 일상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역사 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술사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구술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어가 아니라 구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어를 녹취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흔히 우리가 구술체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은 것을 말로 들은 것을 글로 바꾸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필연적인 변화와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 구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와 해석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때 상황을 재현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서사성입니다. 서사성은 구술자가 말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술자는 연대기적 서술과 사건 중심적 서술을 합니다. 연대기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서 몇십 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게 있고요. 사건 중심적은 어떤 그 시대의 사건,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술자마다 이 서술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무리 면담자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꾸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건이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제약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사성이라는 것은 구술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관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술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기억을 통해서 현재 불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술사는 사건보다는 의미에 더 알려주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알려진 사건에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드러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주관적이긴 한데요. 어떤 사건이나 기억에 대해서 구술을 하게 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술이 아무리 주관적이라고 하지만 그 많은 주관을 모아서
객관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아래 썼듯이 이 과거의 하나 사실의 조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진실을 담보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일어난 일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들이 믿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까? 문헌에는 그렇게 쓰여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까? 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성이에요. 자, 이 구술은 아까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구술 면담을 통해서 이제 끌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에요. 아까도 다른 발표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적인 기억들이고 파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과거의 재현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술을 통해서는 어떤 상징성, 다양성, 그리고 심리적 진실이라는 것에 우리는 파고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진실보다는 서사적 진실을 신뢰를 하는 게 없다면 사실 구술은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태리의 유명한 프로텔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억은 사실의 수동적 보관소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사실을 수동적으로 입력을 해서 두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는 능동적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입력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창조해내느냐, 기억으로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개별성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쓰여 있듯이 면담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술자가 항상 말하고 싶은 내용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술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기 전까지는 잠재적 자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구술자가 돌아가시면 그 잠재적 자원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밖으로 방출되게 하는 것, 끌어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섯 번째는 공동작업이라는 건데요. 이 구술은 면담자 또는 연구자와 구술자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술자는 구술의 주체, 또 해석자이고 연구자는 공동 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둘의 목소리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가를 항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구술사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 이 구술 기록이 필요성이 인식되게 한 시제입니다. 이 1980년대는 군사정권이죠. 그래서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사회적 담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1986년 뭐 아시안게임, 87년 6월 항쟁, 1988년 서울올림픽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가 조금씩 진전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씩 평화로워지면서 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문헌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구술 증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술사는 민중을 발견하고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운동으로 한국에서는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뿌리 깊은 나무에서 민중 자서전을 출간한 게 시작이었고요. 198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는 이 진실 규명이나 이러한 구술 사업이 국가기관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 기록물이 다수 생산이 되고요. 하지만 1990년대 초까지는 어쨌든 구술은 사료로 인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역은 역사와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이 시기까지도 여겨지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보조적인 자료로서 문헌에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역사 비평에서 현대사 증언 시리즈라는 게 나옵니다. 자, 1990년대는 이제 문민정부, 지방자치 시대로 개인이나 지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민주화, 개방화, 다양화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의 구술 체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술사가 개인이나 지방의 목소리에 대한 욕구, 필요성에 의해서 민주화 사회 구현을 위한 수단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외국에서 그 구술사를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구술사 이론을 많이 소개를 하고 사례 연구도 하고 어떤 방법론적인 논의가 학계에서 발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990년대 중후반까지도 현대사 진실 규명을 위한 구술사 연구가 확대가 됐고요. 다만 이 시기부터는 개인으로 주제가 이제 이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보다는 개인의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구술 증언 수집으로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제주 4.3 사건 이러한 것들이 수집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법령이 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구술로서 보조적인 자료로밖에 여겨져 있지 않았던 구술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는 구술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끌으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고 연구 방법으로도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 엄청나게 많은 구술 증언 자료집이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대규모 구술 체록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구술은 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구술 체록 사업이 없었다면 사실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그걸 계속 이어받아서 구술 기록의 중요성으로 이제 증대가 되고요. 구술사 연구 영역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민중 생활사 연구라든지 한국 민중 구술 열전 시리즈라든지 이러한 그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료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구술 체록 그리고 이걸 갖고 아카이브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수많은 구술 체록 기관들이 구술 아카이브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구술 자료의 어떤 종합 관리 체계라는 게 이때까지 이제 구축이 안 됐었고 또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질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2010년대에는 이제 역사학자들도 한국 구술사의 연구를 하게 되고 결국은 한국 전쟁이나 이런 것에도 이제 새로운 관점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에서 엘리트 중심의 어떤 구술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도시개발 재생 사업과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진행도 되고 또 구술사가 하나의 치유의 한 방법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 구술이라는 게 2010년도부터 이제 굉장히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어떤 기억, 경험에 대한 것을 이제 기록으로 복원하는 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구술사는 구술을 통한 민초들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지역민이나 지역민의 정체성을 타는 데 굉장히 적합한 도구고요. 세대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을 복원시키기도 하고 또 대안적인 역사 쓰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구술자료의 국가 자원화. 결국은 이 아프리카 속담에서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하나의 도서관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구전된 기억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술자료는 그 시대를 보여주는 수많은 창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기억이 그 구술을 통해서 그 시대와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국내외 상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국립도서관, 국가도서관에서 이 구술 컬렉션을 대표적인 컬렉션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식유산으로 간주돼서 센터나 독립부서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내에는 어쨌든 아직까지 전체적인 이 구술자료의 소장 파악이 국가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관마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교육 시스템도 아무래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도적 지원도 부족하고요. 특히 이제 문화 콘텐츠의 활용이 매우 적습니다. 자, 이 K-컬처, K-드라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술 기록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쪽에서는 이 국가도서관 종합계획에 이 지역 생활사 자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동체 기억의 보존, 공유, 확산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기록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종합계획 발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술자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기록에 관한 구술자료 생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기억의 보존, 공유, 확산이라는 게 결국은 문화유산기관의 어떤 자료 수집의 근거와 타당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민의 삶과 공동체 기록을 주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 구성원들이 굉장히 친밀감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관계를 회복하고 또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술 체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데, 뭐 관리 지침이라든지 국가 종합 목록, 또 아카이브 시스템, 뭐 서비스 플랫폼, 또 장기 보존, 교육 프로그램, 또 새로운 구술 컬렉션 등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구술 원자료를 안전하게 보존을 할 수 있게끔 범국가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시민 아키비스트, 그래서 제주학 연구센터에서도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역민 주도적인 구술 활동을 그러한 아키비스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역 소멸은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 자산의 소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술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 지역사회의 기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수집 전승을 해야만 하고 또 저는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지역민들의 목소리 이러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들의 삶이라든지 시대라든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서 국가지식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전승이 돼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과정은 한 나라의 지역의 역사가
우리들의 조상의 삶에서 나의 삶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남기고 공동체 기억을 복원하고 공유 확산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걸 국가적으로 통합 관리해서 세대를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라도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